대표님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마침 좀 이슈를 적당하게 넘겨주셔서 질문을 드릴 게 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 했던 얘기를 보면 야당에서 줄탄핵을 하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헌정 질서의 붕괴로 치닫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뭐 지금 정규재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고요.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30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4개는 기각이 된 상태고 내일 또 추가로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근데 여권 일각에서는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줄탄핵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라는 말까지 좀 나올 정도인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좀 많은 건 사실인데. 예. 30번까지 간다고 하면 좀 많죠.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그러나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경제의 심장인데 그걸 주가 조작을 해서 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수만 명이 피해를 보고 문제는 그걸 교정할 능력이 없다는 걸 전 세계에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 소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게 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무혐의 처분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벌금형 기소라도 해야지. 그러면 재판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혐의라고 할 수 있냐. 이건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자체적으로 정화도 못하고 범죄에 의한 수익을 얻고도 힘세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이런 사태를 그냥 방치하냐. 또 예를 들면 지금 한덕수 총리 문제도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6명밖에 없는데 심리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임명을 안 한다고 공언을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방치를 합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전에 그러면 방통위 왜 임명을 안 했냐 뭐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해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긴 하시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가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 어떻게 끊으실랍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뼈가 부딪히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법률은 뼈 같은 거예요. 정치는 살과 피 같은 거죠. 이거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타협도 있어야 되고 양보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정치의 가장 기본 본령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이건 전쟁이죠.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다 싹 제거하고 싹 다 가져버려야지. 사실 이건 내란 사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안 되니까. 우리도 저항한 겁니다. 지금 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민주당이 너무 1인 1극 체제 아니냐. 너무 일사불란하지 않냐. 마치 이게 무슨 조직 같다. 당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지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공격이 너무 거세서 스스로 결집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다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이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따 한번 하기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를 풀어야 돼요. 저는 사람 내 관계든 세력의 관계든 이게 마치 철길처럼 한번 버릇이면 끝이 없잖아요. 정치 보복도 사실 비슷한데 사람은 자기가 한 대를 맞아서 한 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2대는 때려야 만족이 돼요. 이 보복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확장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또는 구속이 이어지는 과정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 집권기에 굉장히
뭔가 많은 문제를 남겼다는 사실은 네.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정 대표님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게 된 게 네. 저는 그때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죠. 네. 사실은 야권의 마이너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하니 크지 않았죠. 네. 자유롭게 내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네. 그래서 많은 표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네. 그건 얘기도 안 됐잖아요.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그 탄핵당한 사유가 팩트라고 저희는 믿으니까 네.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거고 네. 일부 뭐 증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있다고 치고 네. 저는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나 이런 것들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거기에 비교하니까 전혀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재판 절차도 그랬죠. 재판 절차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께서 네. 앞장서서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자. 예를 그런 들면 제안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심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라든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리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우리 정 대표님이 계속 거기 생각이 좀 깊이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뭐 저희는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하여튼 뭐 일부는 무죄, 일부는 어쨌든 뭘 파괴한 건 아니고 네. 하여튼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 동조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는 게 아마 그때 당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가 다르다 지금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주장이죠.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누군가 변모 씨가 그런 얘기 하는 걸 저도 봤고 네. 우리 당에 있는 주요 인사도 그 주장을 해요. 예. 문제 있는 것 같다. 네.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제가 사실 당내에서도 네.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다가 지금 그 상태 중단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니 제가 드리는 건 이런 네. 겁니다. 네. 우리 정치에서 정오와 분노,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빼지 못하면 네. 미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 말하자면 정치에서의 적대감을 빼고 정오와 분노를 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탄핵 문제가 매듭이 되고 나면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시하고 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네. 설명하고 말하자면 이 정치적 혼란에 민주당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점은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네. 모든 것은 네 탓이야. 우리는 아무리 아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국힘당이 뭔가를 할 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좀 상황을 좀 보고 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치란 너무 변동사항이 많아서 가정에서 뭔가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네.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원래는 50분 진행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요? 두 분 지금 뒷일정이 좀 없으신가요? 네, 뭐 나가셔야 저는- 되나요? 좀 더 진행을 네, 좀더 해도 하십시오. 되면 네. 뭐 아직 남은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그러게. 좀 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거대 야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잘 풀리지 못한 게 사실 비상계엄까지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답답함을 어찌 보면 쓰면 안 되는 수단이었던 계엄을 통해서 좀 풀어보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조기 대선이 뭐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의 어떤 파면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돼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아까 이 대표님 생각은 좀 야당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시니까 혹시 대통령의 권력을 좀 나눠주는 식으로 뭐 어떻게든 야당과 같이 좀 잘해보고자 이런 구상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민주당도 잘한 건 없고 잘못한 게 있지 않냐. 예. 동의해요. 예를 들면 권력을 과하게 썼다는 지적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쩔 수 네. 없었다는 생각이 강하긴 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잘했다. 뭐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가 진지한 대화, 소통, 협력을 위한 노력을 충분하게 했는가? 했더라면 변화의 여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보죠. 예.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네. 네. 뭐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죠. 네. 그런데 최소한 이거는 분명해요.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예. 그걸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불법 위헌 행위를 감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도 집에 불을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가족끼리 싸움이 나도 살림 때려 부신다든지 예. 집에 불을 지른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춧돌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반란 행위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었다면 뭐 괜찮아요. 왕권은 원래 그의 것이니까. 군사력, 병력 이건 사실 왕의 것이니까. 근데 이건 국민의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 개인의 것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네. 결코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니까 네. 이걸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과하십니다. 음. 아무리 잘못했다 한들, 네. 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나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했다 한들 집에 불 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예, 그건 아니다. 이 얘기는 한번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 지금도 그 노력은 나름은 하는데 잘 안 돼요. 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전화라도 한번 해서 뭐 술이라도 한잔 하고 얘기나 합시다.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네.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네. 예. 지금은 여야 의원들이 잘 만나질 않아요. 진짜 싸워요. 네. 네. 전에는 낮에는 싸워도 밤에 안 싸웠거든요. 네. 그걸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낮과 밤이 다르다. 진짜 싸우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개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감정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싸워요. 서로 진짜 미워해. 안 좋아해. 근데 사실 내란 동조범이다 뭐 이런 걸 면전에서 얘기하시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 그럴 좋을 수 수밖에 있죠. 없지 않을까요?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쪽을 좀 규정해야 될 필요가 아니, 있어서. 네. 언어는 언어로 거쳐야 되죠. 네. 네. 어쨌든 그러고 그 만약에 바람직한 건 집권을 아니고. 하게 되신다면 좀 어떤 관계를 근데 가져가실까요? 저는 가정적 질문은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그러세요? 네. 내가 집권을 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집 권한을 가지면 대통령이든 개주든 전 똑같다고 봐요. 예. 개모임 동창회장 예. 그 선거하잖아요. 네. 그 편 있잖아요. 무슨 군 출신 있잖아요. 개주나 동창회장이 될 때까지는 편이 있어요. 근데 개주가 되는 순간에 개원 전원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안 싸우게 만들고 같이 가야지. 그게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1의 과제죠. 원래 개인들은 투쟁하게 돼 있어요. 예. 이해관계를 가지고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죠. 당연히 여기가 가지는 제1의 책무는 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책임이에요. 예. 그러려면 다른 편의 극단적 요구들은 조금 깎아서라도 같이 협의해야 돼요. 싸워서 해결할 수 없어요. 싸우면 내전이 벌어집니다. 눌러서 억압해서 없앨 수 없어요. 더 폭발합니다. 네. 민주당 안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제가 참 그 얘기 어제 나온 김에 그 얘기 네.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주류 비주류라고 표현이 돼 왔는데 과거에 네. 어느 집단이든지 주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끼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비주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날 친땡, 반땡, 비땡. 비땡으로 바뀌었어요. 예.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친박, 그때 비박. 친박, 비박 뭐
반박, 밤에는 박물을 예. 별 희한한 박자를 네, 붙여가지고 멀박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멀박 뭐 예. 그러다 그 후에 계속 됐죠. 그 이명박 때까지도 없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또는 박근혜 그 대표 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저는 개파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안 만들려고 노력해요. 예. 제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편을 만드는 순간 나머지가 다 남이 됩니다. 네. 네. 경계란 그런 거죠. 경계를 만들면 안과 밖이 가려지고 사실은 저는 손해라고 봐요. 저는 확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를 기준으로 자꾸 친명, 반명, 비명 또 뭐라더라? 뭐 자주 뭐 명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분류해요. 그런데 아닌 사람이 많아요. 비주류인데 네. 저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저하고 가까운데 친명 아닌 사람 많아요. 그런가요? 아 당연하죠. 지난 국회 때 많이 좀 근데 제가 낙선하셔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예. 그 저하고 계열이 다른데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무슨 유명한 대표님 개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제가 당직을 맡기고 일을 같이 하면 저 갑자기 친명이 돼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 이계호 의원 네. 얘기인데 그 이낙연 대표님 가까운 분이시죠. 네.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썼어요. 근데 그때 말이 없었어요. 뭐 탕평책인가? 그분이 공천에서 탈락 공심위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비명이 돼버리더라고요. 아. 반명. 예. 야, 그래서 딱 커트됐다. 재심에서 살았어요. 네. 갑자기 또 친명이라 살려줬다. 이렇게. 예. 그러더니 우리 최고위에서 또 뒤집었거든요. 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어떤 집단이 생겼습니까? 저는 최대한 없애려고 하죠. 기존에 있던 있긴 것들이 있군요. 있어요. 네, 기존에 있던 게 있죠. 네. 근데 그 경계선이 단단하진 않아요. 예. 거의 허물어져 가는 중입니다. 대표님이 말을 꺼내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통합행보 하시고 오늘도 뭐 오후에 만나셨잖아요. 그 통합행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통합행보 뭐 어쨌든 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제 언론에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비주류인데 비명계는 아니라니까요. 비주류로 분류되는 네. 언론에서 분류한 네. 그런 분들을 좀 만나셨는데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대표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박용진 전 의원은 아, 네. 나만 바보된 느낌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하셨고요. 제가 전화했더니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사실 언론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대표님 만나셔서는 이제 웃으면서 대화를 했는데 뒤에서 약간 서운했던 감정을 또 드러내시니까. 근데 그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오늘 거기 계시던 분들은 공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박용진은 한 명 있군요. 예. 다른 분 관계 없잖아요. 임종석 전 실장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무슨 표결에 어쩌고 관계 없죠. 예. 당시 현역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때 표결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 지난 일이고 네. 전사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일종 회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뭐 심각한 의제가 되지는 않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제가 얘기한 대상이 아닌 분들이 좀 이렇게 오히려 발끈하셨어요? 발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섭섭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흐름들이 예를 들어서 탄핵이 잠깐 마무리가 제가 되고 마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건 저의 약간 부족함이죠. 저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총선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도 1년 몇 개월이 이제 지나버렸는데 사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속에 이렇게 움켜놓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 그냥 털어 있는 대로. 그게 끝이에요. 네. 그 액면대로예요. 근데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섭섭한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제 부족함이라고요. 부족함이 있고 그분들은 섭섭했었는데 직접 관계는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표결에 관계된 사람이 한 예. 명밖에 없잖아요. 네. 또 그분은 내가 얘기한 그분도 아니에요. 통화를 좀 해보셨군요. 아, 마음이 쓰이셔가지고. 네, 그러죠. 예. 아쉽고 미안하고 그러죠. 근데 인간적으로 저는 누가 뒤에서 막 그런 식으로 저에게 조금 서운한 일을 저질렀다 하면은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은데 대표님은 그런 건 없으세요?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다 지난 일이고요. 저는 험한 세상을 많이 오래 살아서 그런지 지난 일 가지고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예. 물론 그 속에서 경험을 찾아내죠. 미련은 잘 안 가지는 편이에요. 언제나 좀 미래지향적입니다.
실패한 거 자체 가지고 자책을 하거나 그런 거 잘 안 해요. 다시 준비해서 하면 되니까. 예. 사람과의 관계도 그 얼마나 인간사가 복잡한데 너 이랬지, 너 저랬지. 제가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전 털어요. 네. 마음속에서도. 그리고 쉽지 않은데 네. 많이 해보면 됩니다. 많이 해보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하시죠. 예.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클릭 얘기를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아, 그러시죠. 네. 사실은 이 우클릭이라고 하는 것들을 종목별로 보면 약간 이 매표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네, 우클릭이라기보다는 정책, 구체적인 정책 뒤에 하나의 정신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의 이념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념의 우클릭이라기보다는 개별 정책을 우클릭이라고 보는 정책들을 보면 막 일종의 그 어떤 그 종목마다 이해관계자가 있는 일종의 매표적 선거 전략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우클릭이 진심이냐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논쟁들을 불러일으키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자면 그 우클릭이 진심이라면 네. 예를 들어서 연금 문제 같은 것은 언제든지 시간을 두고 2차 계획, 3차 계획이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 네. 52시간 문제 같은 것도 화이트 칼라들은 뭐 그건 굉장히 쉽게 포함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노동시간 규제 같은 것은 규제 중에 굉장히 본질적인 규제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노동의 자유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막 그거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논란이 되었던 양곡법이라든지 네. 농안법 같은 것들에 대한 완고한 태도 이런 것들에서부터 얼마나 달라진 것인가 또는 우클릭이라고 하면서 노동개혁 문제에 대해서나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 또는 우리나라 법조개혁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늘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번에 우클릭이 어느 정도 진심이 실린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우클릭이 선택적이다. 네. 포퓰리즘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매표적이라고 매표. 포퓰리즘보다 더 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네, 매표행위 같다고 이런 그런 말씀이셨네요. 거죠. 네. 매표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완화하셔가지고 매표적이라고 네, 매표적.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정치는 표가 중요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상대로 기망을 해가지고 표를 얻을 수는 없어요. 네. 대중들은 그 정도로 판단할 능력이 됩니다. 보통은 전문가들이 빠지는 착각이 내가 대중들의 판단 역량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착각이 빠져요. 특히 정치 영역이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전 대중들의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믿는 쪽이죠. 매표적이다 개별 정책을 보면 요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대전제가 약간 좀 다르세요. 네. 뭐냐면은 경제 정책에 관한 문제를 두고 주로 하는 얘기일 텐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보수 정당이라고 불려왔던 정당이 제대로 경제 정책을 해왔냐? 안 했죠. 박정희 시대 때는 했죠. 예. 그 향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후광이 남아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거의 참칭 보수가 됐는데, 네, 뭐 극히뭐 힘은 네, 여기는 실제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보수적 정책조차도 내지 않았어요. 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보수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사실 반대죠. 예. 어쨌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그 이전에도 좀 표가 좀 덜 났는데, 예를 들면 진보적 정책들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덜 드러났는데, 경제 회생 또는 경제 성장 아니면 이 나라 산업의 재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에
광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깐 거예요. 네.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 체결 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비난받으면서. 네. 그걸 몇십 년 먹고 산 거 아닙니까? 저도 사실 반대했던 사람인데. 전부 과격할 노무현 때니까. 대통령의 FTA를 그때 TV 토론 뭐 언론 다니면서 방한 사람은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켰던 우리는 뭐 반대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또 해안을 가지고 훌륭한 결단을 해낸 겁니다. 예. 또 거기도 그러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일본 문화 개방을 했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원하되 간섭 안 한다. 그래서 문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꿔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소위 문화 강국이 된 토대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문화도 하나의 거대 산업이 됐잖아요. 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경제 의제를 게을리 해오다가 제가 갑자기 경제 의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예를 들면 연금 문제는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이 네.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제가 윤 대통령하고 좀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로 고심했어요. 예. 네. 그 한번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 윤 대통령께서는 만나기 전에 모 교수를 통해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네. 제가 3시간 넘게 얘기를 네.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제안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대로 안 됐죠. 사실 우리가 그 사양했어요. 예를 들면 총리 추천해라, 뭐 장관도 추천해라, 뭐 네. 등등이 있었는데 네. 네. 추천한들 그가 실권이 있을 거면 과연 제대로 하도록 그 여지가 있겠냐. 예. 근데 뭐 임명 추천한다고 이게 구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는 건 보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나왔습니까? 아예 안 했죠. 그거 안 한다.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네. 전체적으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추천했다가 사고 날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안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또 만났어요. 한 2주 정도 후, 2, 3주 예. 후 정도 또 만났는데 저는 이때 예를 들면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뭔가 물꼬를 튼다. 지금처럼 막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뭔가를 보여주더라. 예. 라는 걸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또는 윤 정권에게도 도움이 되는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합의 가능한 2가지 의제를 네. 들고 왔습니다. 네. 그 하나가 뭐냐면 연금 문제였어요. 연금 네. 문제. 지금 약간 기억을 회귀해 보시면 회상해 보시면 날지 모르겠는데 원래 보험료 13%를 올리는 거는 네. 대충 합의가 됐고 네. 소득 대체율 네, 대체율. 그거를 네. 민주당은 50% 국민의힘은 뭐 43, 2 뭐 이러고 있을 때 네. 마지막으로 제가 44로 40. 갔죠. 네. 5로 갔습니다. 네. 45 하자. 국민의힘 44 하자 그러고. 네. 그럼 제가 발표할 때 1%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대통령이 네. 에이 이거 44% 합시다. 이러면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연금 얘기를 한 겁니다. 1% 차이였으니까요. 네. 보기 좋잖아요. 저는 44.5든 뭐 44.1이든 아니면 그냥 44 받으려고 마음먹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미리 얘기도 했고 여지가 있다. 그 차이 가지고 그걸 끝까지 무산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분이 다음 국회에서 넘기자 그러더라고요. 네. 넘기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하실 생각이 없나 보다. 네. 이게 또 다음 남아있는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의료개혁 문제였습니다. 네. 왜요? 그때 당시에 의료계는 10년간 500명씩 늘리는 것 정도면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예. 문재인 정부가 400명씩 10년 늘리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500명은 받겠다는 게 의료계 태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2000명씩 5년 머리 과격하게 급격하게 할 필요가 있냐. 교육 문제도 있는데 네. 10년 정도로 분산시키고 인원수를 조금 조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600명, 뭐 5, 600명 이런 정도 10년 이걸 얘기를 하면 타협이 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의료개혁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얘기가 진척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후에도 결국 2,000명을 고집해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쉽죠. 근데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투쟁 일변도로 막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 총선이 지나면서는 실제로는 국회는 우리가 압도적 다수당이 돼버렸잖아요. 네. 압도적 책임이 생긴 거예요. 네.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이제 새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공언을 하셨잖아요. 합의되지 않은 건 다 거부한다. 여야 합의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써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의회의 입법권이 행정권의 종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는 소수당이 동의하지 않는 모든 입법 금지.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어요. 반인권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권력 잡겠다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거 공소시효 살인죄도 없는데 예. 네. 그거 없애야 되잖아요. 예. 이거 거부권 행사됐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부권들을 마구 행사를 하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부딪혔는데 네. 물론 100% 그들만의 잘못이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협상을 더 노력했더라면 대통령한테도 제가 그 후에도 만나자는 얘기를 형식적으로 몇 번 했지만 실제로는 그때 이후로는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 한 2시간 만나고 나니까 네. 협상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나서는 만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예.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좀 더 했어야 되나? 좀 더 더 매달렸어야 되나? 예.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합의를 끌어냈어야 되나? 이런 반성도 하죠. 예.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준비한 저희 질문만 하긴 좀 그래서 미리 시청자 질문을 좀 받아놓은 게 네. 있었는데 시간상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문을 이 그래. 대표께 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게 이건데요. 그러세요. 뭐 얘기하시다가 의회 다수 권력 얘기도 이제 하셨는데 민주당이 네. 의석이 지금 17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국민의힘을 빼버리면 야권만으로도 192석이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견제할 세력이 없다. 지금은 네. 뭐 대표님 말씀하시기로는 거부권 행사를 좀 안 좋게 얘기하셨지만 네. 그게 어찌 보면 행정부가 좀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데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예를 들면 동의하지 않은 뭐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무조건 그냥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나 뭐 심지어 보수 일각에서는 좀 그거에 대한 공포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주 우연이 아니면 여소야대 아니면 야소여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아주 우연이 아니면. 네. 이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지금의 이 여소야대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건 모르죠. 모르나요? 야소여대가 바람직합니까? 그건 모르죠. 왜 모르냐? 하기 나름이니까. 운용하기 나름이니까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칼이나 불처럼 불 질러서 집을 아까 말씀 집을 불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행위를 하는 거에 수단이 될 수도 있죠. 이거는 어떤 구조가 낫다 안 낫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죠. 운용하기 나름이다. 그냥 예를 들면 민주당이 그럼 집권하면 어떻게 똑같이 할 거냐? 최소한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입법 권한도 가지고 있으면 뭐할로 무리를 합니까?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되지도 않을 걸 뭐할로 그렇게 극렬하게 문제를 만들겠어요. 논의하고 약간의 양보를 하고 타협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저는 언제나 이런 얘기 최근에 하는데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이 아니다. 개인의 이해관계처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거기서 이권을 챙긴다든지 자기가 이해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남의 일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일이고 공공의 일인데 뭘 그리 극렬하게 무리하게 하냐. 예.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 권력이 사유화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검찰 권력을 저런 식으로 행사하면 안 되죠. 국가 인권이 저래 되면 됩니까? 저게 어디 인권이에요. 이런 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는 안 된다. 네. 예. 참 예쁘고 고운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혀 뭐 거기에 적의가 있다거나 뭐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은사가 전혀 없습니다. 네. 참 듣기에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치 전반에 만연해 있는 적대감 네. 또는 사실 우리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정부들의 엄청난 말하자면 비행 또는 부패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전라도 지역도 일당 지배고 네. 경상도, 대구, 경북도 일당 지배 체제잖아요. 실제로 그 일당 지배 체제의 지방자치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고 많은 비리나 부패에 대한 정보들에 늘 괴로워하죠. 네. 말하자면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드러운 말로 해결이 될 거냐 하는 네. 걱정도 동시에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무슨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말하자면 누구처럼 검찰권을 동원한 무슨 뭐 파행적인 이런 정치를 할 수도 없는 네. 환경에서 민주당이 과연 그런 구조를 책임지고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원초적인 네. 두려움 같은 게 있죠. 불신과 두려움이죠. 정치 네. 보복은 안 한다는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신 거죠?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신부정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겁니까? 그 자칫 잘못한 건 보복으로도 비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쉽지는 않죠. 결국 이제 경계선의 문제예요. 네, 예, 저 하나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 일단 정치 보복 얘기를 좀 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근데 뭘 할 때 행복하냐? 그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누군가를 억압하는 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이 내 손 때문에 바뀌어가고 내 손 때문에 바뀐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죽을 사람이 살고 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그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 수천억의 이권이 있는 사업에서 어떻게 남들은 50억씩 100억씩 막 받아가는데 본인은 50원도 안 받았냐 억울하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장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전 그게 질문이 매우 너무 진지해서 제 기가 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믿겠지만 그런 거 탐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가끔씩은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요새 그 여당 정치인들만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정치하시면 행복하십니까? 정치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거든요. 네, 정치인이 막 괴로워하는데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해지죠. 행복한 길이 뭐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정말 권한을 가지면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5년. 제가 시장도 8년 해봤는데요. 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도지사는 3년을 했는데 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로 짧은 시간이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막 뒤져가지고 누구를 막 표적 삼아서 뭐 해서 막 괴롭히고 이게 일단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네. 거기에 미련을 가지 만큼 시간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냥 지금의 마음 상태는 최소한 그래요. 지금까지는 안 그래 왔어요. 예를 들면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도 제가 취임한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부정 비리는 용서 못한다. 예. 네, 근데 그 이전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걸리지만 말아라. 검찰 수사 협조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 그대로 데리고 성과를 내서 인정받았죠. 네. 네. 제가 경기도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알 텐데 제가 누구 내쫓은 일이 없어요. 무슨 기관장 이런 사람들 뭘 학대해가지고 막 괴롭혀서 내쫓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성과 가지고 평가하고 그래서 일 잘했다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국정은 더하죠. 국정은. 그래서 정치보복 얘기는 너도 당했으니까 하겠지. 그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예.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냐. 네. 네,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없는 거 만들거나 없던 거 막 뒤져가지고 막 억지로 이런 거를
정치 보복이라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잡으려고 최소한 수십 명, 5, 60명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법정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소위 생활범죄, 이거 처리를 못하는 미제 사건이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해요. 네. 통계적으로. 예. 전세 사기 당한 사람, 무슨 뭐 횡령 배임을 피해 입은 사람, 뭐 온갖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제가 행복하겠나?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방정부 얘기인데요. 네. 그 대표님 저희 짧게 짧게 할게요. 예, 짧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특별히 더 부패하지 않습니다. 네. 의외로 네. 오히려. 대표님이 좀 깨알같이 본인이 지금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좀 약간의 어떤 이거는 좀 도덕성 수사였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어쨌든 아니, 뭐. 이제 권력을 잡게 된다면 그런 일은 나로서 행복하지 않은 일이니까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시간도 아깝고 예. 그게 더 큰 보복을 불러요. 아까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우리 예. 사회가 대립 갈등 때문에 찢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내전 상태예요. 네. 아마 우리나라 총기 소지가 허용됐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예. 그렇죠.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상상만 하죠. 하기라도 총기 끔찍하네요. 소유가 허용되면 첫 달에 몇 명이나 죽을까. 네.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심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진짜 마지막인데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요새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놓고도 지금 네. 그 언론이 그러니까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양쪽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좀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이런 걸 좀 내야 되지 않나. 근데 민주당은 지금 거리로 나가신 상황이잖아요.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예.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냐? 혹시 뭐 문제되는 거 아닐까? 예. 예를 들면 아까 입장 따라 다르죠. 더 나쁜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 분리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것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 어려울 테고 또 그러다 보니 이 탄핵이 혹시 기각이 되면 그럼 맨날 대통령이 막 계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갑재 대표께서 분명히 그 계엄 또 할 거다 이런 말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 어르신이 빈말로문 선동하려고 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실제 그런 걱정들을 하니까 최대한 빨리 좀 근데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할 아니, 시간인데 짧게 대표님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이 동원령 길거리 정치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가 길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시는 그 기분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광우병 시위라든가 촛불 시위를 보면서 느꼈던 거하고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 정치는 광장 정치는 되도록이면 줄여주십사. 예. 하는 것을 이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잘 견뎌왔는데 지금 어제 오늘은 좀 저희가 길거리로 나가고 있어서 예. 안타깝긴 합니다. 네, 가능하면 네. 줄여주십니다.